어느 특정인이 밖에서 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 단일화를 해달라 하는 여기에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무예요. 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부 인사가 그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 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같이 경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만났다는 걸 누가 얘기를 했냐고요? 나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요. 가서 상대방 나를 만났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시거나 만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정당 통합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서울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달아오르는 걸까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서 그럴까요? 대선 주자들이 등장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판이 돼서 그런 걸까요? 오늘 패널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종인 위원장 여전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왜 그런 것 같습니까? 5년 전에도 2016년 옥새 들고 나르샤의 전설이 있었던 예. 김무성 대표 그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당대표를 안철수 전 의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제 김종인 대표가 통합하자. 예. 인려 다자 구도에서 어려우니 통합하자 했더니 그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당신은 임시사장 아니냐. 그리고 구테타 같은 발상을 하고 있다라고 완전히 무참하게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을 이제 밟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123석의 더불어민주당, 122석의 한나라당, 그다음에 38석인가요? 국민의당 하면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한테 한번 크게 졌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비대위 위원 회의에서 뭐 기회주의자, 콩가루 정당 이렇게 하면서 일갈, 그다음에 혹평, 오늘도 경로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몸값을 외려 띄워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여전히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단일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지 않는 듯한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에 하는 행위는 내가 야당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누가 자기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단일 후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또 제가 정치 상식으로 봐서 그건 또 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안철수 지지도를 볼 것 같으면 그 민주당 사람들 일부 사람이 전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으면서 4.17 선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출마 선언하는 거지. 안철수가 나오면 자기 안 하겠다는 게 그런 무슨 출마 선언이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이 그런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면 본인에게 절대로 불리하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박원석 의원께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마음속에 누구 좀 정해둔 사람 있는지 일단 나오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언급은
제1야당 당대표로서 어쩌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여러 번 선거에서 패배를 했지만 여전히 의석수 면에서나 또 당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위에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후보를 그냥 그렇게 쉽게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후보로 승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당대표로서 당연한 입장이죠. 저는 동시에 아직 좀 시간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벌써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패를 다 노출하면서 더군다나 제1야당이 이 단일화에 마치 몸이 단 사람들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자꾸 당내에도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의 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끌고 와야 되는데 반대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아니다. 예. 이런 전략적 판단이 저는 개입돼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 예. 특히나 그동안에 여러 차례 중요한 선거 때마다 연이 닿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끝이 안 좋았죠.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한계랄까요? 이런 거를 나름 김종인 의원은 이제 알고 있는 분으로서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단일화의 문을 닫았다. 아직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치는 예. 현실이기 예. 때문에 지금처럼 안철수 대표가 계속 앞서간다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인 이 구상과 판단하에 저런 언급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경진 의원,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은 왜 그렇게 혼내는 걸까요? 혼날만 했죠 뭐. 제가 봐도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출마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근데 아니 뭐 초선 의원이나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이해도 가지만 예. 아니 본인이 맹색이 대통령 하겠다고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출마 선언을 하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순진하게 생각을 한다면 예. 안철수 대표를 꼭 설득해서 들어와 달라고 하는 간곡한 어떤 애정의 표현식의 출마 선언이다. 예. 뭐 이렇게 선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감이 좀 떨어졌을까? 그런데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단일화의 필요성, 단일화를 안 하고도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가령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안철수에게 매달려가는 예. 이 분위기의 단일화는 아니다. 최소한 협상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 필요한 조건을 취한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런 거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최소한의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 그 판단이 아닐까 싶고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는 김종인 대표께서는 아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예. 그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대표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지난번에 만난 이후로 더 말이 거칠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최근에는 아예 삼자 구도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여기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반응까지 한번 들어보죠. 내가 우리 당 지금 이 국민의힘도 이제 지난 4.15 총선 때와는 당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변화의 바탕을 갖다 깔고서 4월 7일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긴다는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야권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권 지지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간절함과 야권 지지자분들의 절실함이 만나면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만약에 삼자 구도로 치러진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의미에서 저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저거는 필패의 구도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모델은 지금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95년은 이미 3당 합당으로 인한 민자당이 이제 이 기운이 빠지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시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DJ의 힘이 계속 야권 뒤에 후광처럼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JP조차도 출마 후보를 내지 않고 오히려 3당 그러니까 DJ와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던 이 시기였거든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자당은 후보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밀가루 사건에 있었던 정원실 총리를 영입한 거고, 무소속 박찬종 의원이 조금 앞서 나가는 듯 했지만 결국은 당시 레이스는 이미 조순이라는 야권 단일 후보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상의 야권 단일 후보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실제 오늘 박찬종 전 의원이 오늘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95년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대로 간다면 안철수,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아니라면은 이것은 국민의힘이 필패다라고 조금 전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간단합니다.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 게 전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어떤 그 아집 혹은 고집 뭐 저런 것들이 저는 어쨌든 내부의 어떤 권위,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때는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지만, 저는 정치적 상상력을 제1야당이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렇게 저 95년 모델을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패착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삼자 구도 얘기하지만 당내 중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들을 좀 들어보지요. 일단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야권이 분열돼서 민주당에 어부지리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당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절차는 시작하되 당 밖에 있는 분이 단일화를 위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그 문을 여는 그런 조항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이제 고민과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안 대표도 이런 그 여론조사 부분을 좀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지금 전문가들과 열심히 토론하면서 본인의 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이 보선 필승을 위한 이 단일 후보가 된다면 아마 역대 최강의 에너지를 가지는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들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대표지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든 말든 광폭 행보라고 할까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김동길 교수 만났죠. 홍준표 전 대표, 이번에는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김병진 의원. 네. 특히 정치인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그 자체도 메시지잖아요. 예. 김동길 교수, 홍준표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어떤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서 본인으로 지금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금 본인이 공표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보수표의 이제 결정적인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동길 교수님 같은 경우 어느 시점부터 사실은 굉장한 보수적인 색깔을 보였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님 지지하시는 분들, 또 대구 내려가서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동화사 진재수님 뵌 거, 또 대구 민심이 거기서부터 또 서울로 연결해서 오는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연결의 표들, 또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충청권에 있는 표들, 또 중간지대에 있는, 그리고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는 표들, 이렇게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만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두 번째가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의 비판이 조금 폐쇄적이다. 인간관계를 맺는데 좀 서툴었다. 그다음에 남들 의견 청취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근데 저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안철수가 이제 좀 달라졌다. 예.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가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메시지 전문가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고 찾아갔던 곳은 창신동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만나고 다니시는 분 또 그저께는 부산에서 그 피격 공무원 자녀를 만나서 이렇게 또 안아주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은 꼭 대선 주자 행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을 많이 비유하자면 태풍이 발생했을 때 바다에서 열을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육지에 상륙하면 그때부터 힘이 소멸되면서 태풍으로서 이제 길을 가잖아요. 저는 지금 외연 확장을 지금 더 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굳이 따진다면은 이제 이를테면은 창신동을 찾아간 것은 도시계획 혹은 자기가 서울시장으로서의 비전 혹은 박원순 시장과의 비교 이걸 했을 테고 그다음에 부산을 간 것은 안보 그다음에 김동결 전 교수님 만난 것은 제가 보기에 우익 세력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원로로서의 대우를 하면서 그다음에 조금 좀 우파 쪽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라든가 반기문 총장은 외교 그다음에 우리 또 사회에 또 뭐 충청이라든가 또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해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좀 에너지를 키우다 저는 종착 결국에는 지금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단일화 논쟁이 계속될 텐데 이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앵글 밖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동력을 추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비전 이런 게 지금 앞으로 와 있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예. 나는 체급이 좀 달라. 대선 주자급이야. 그런데 하향 지원해서 서울시장 출마한 거야.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로 입당 조건부를 걸었던 게 나 하기 싫은데라는 이제 의사를 표명했다. 예.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 끌려 나가는 듯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자기들이 그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그 지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공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성을 예. 무너뜨리기 위해서 밖에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예. 그다음에 화살을 쏘고 그다음에 기름통을 날리고 하는 이 과정들이 공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내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정진석 공관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도 우리가 인터뷰에서 봤던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그렇게 김종인 대표가 하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예. 무시해라 라고 혹평이라는 표현, 폭발이라는 표현, 경로라는 표현, 일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 그 언론에서 다루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이야기를 예. 하잖아요. 즉 공성전에 있어서 밖에는 김동길,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이은주 만나기로 했던 사람 중에 안 만난 사람들 다 이렇게 밖에서 모아내고 예. 안에는 또 내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만 그 고립되는 예. 결과가 나오거든요. 김종인 그 고립시키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측면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당내 중진이라든지 또는 안철수 대표로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지금 장제원 의원도 거의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에 당내 이런저런 현안을 두고 조금 결이 다르거나 갈래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 또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중진들이 불만을 제기한 적도 있었고 지금 거론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인데 저는 분명히 시각의 차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어쨌든 집권을 경험해봤던 큰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큰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번마저도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어떤 수렴점을 향해서 가게 될 텐데 그 수렴점을 향해서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서두를 필요도 없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이제 다른 당내 중진들이나 또 의견들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데 저걸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끌어안아야지 자칫 밀어내다가 안철수 대표의 과거 전력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뭐 삼자 구도나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이번 선거 망칠 텐데 근데 이런 어떤 지금 시점에서의 판단의 차이들이 저런 견해 차이를 낳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조율이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 때 나왔던 이름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형국입니다. 그때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때 아주 지지율이 높았는데 박원순 시장에게 이제 양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이 또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관련된 녹취 한번 그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봐보죠.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나타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치권이 더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변화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자 10년 전에 나경원 후보 모습 보셨고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파동으로 사퇴하면서 치러졌던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단일 후보가 승리를 했고 그 뒤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만나게 되는데 글쎄요. 자, 1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병진 의원, 10년 전이지만 달라진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고 그러네요. 사람들은 조금씩 성숙했겠죠. 성숙했을 텐데 아까 오세훈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성숙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조금씩 성숙을 했고 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많은 부침과 경험을 해왔고요. 또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무탈하게 또 10년간 서울시장을 이제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서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실은 서울시에 대한 개발 계획이 무엇이냐, 이 큰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갈 것이냐, 사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당 또는 정치에 대한 문제보다도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시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식견을 좀 보는 그런 관점에서 후보자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양문석 이사장 정말 이렇게 자꾸 정치공학적인 것에 묻히게 되면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자꾸 못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선거 자체가 사실상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약을 이야기하거나 뭐 부동산 대책을 내거나 이런다고 해서 언론에서 받아줄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그 지지자들이 거기에 한화하거나 열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그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싸우는 모습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주도권을 잡아가느냐, 이제 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의 과정에 있어서 저분들이 그렇다고 공약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계속 했는데 안 다뤄주니까, 그리고 주목을 못 받으니까 이제 더 격렬해지는 거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가까스로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교시설의 노골적인 방역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의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음모론입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인가요?
이 교회는 방역 활동을 사탄의 계략이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가 하면 BTJ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열방센터, BTJ 열방센터에서 그 지도급에 있는 분은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끄는 곳이다 보니 방역에 협조도 하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 검사하려고 하는데 응하지도 않고 문제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내일 교회가 폐쇄될 겁니다. 오늘 공무원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무기한 폐쇄되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훗날 이 날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이 날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 날에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헌신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뭐래?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백신. 그래서 한국 대학 연구소에도 자기가 펀드를 주고 영국 다 주면서 빨리 백신 개발해라. 근데 이가 백신 개발하는 백신이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거하고 달라.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절대 복종만 해. 절대 복종.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합니다. 박원석 의원. 네.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이렇게 지금 울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봤는데 문을 닫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 교회가? 자초한 거죠. 그동안에 저 세계로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계속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9차례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시설이 강제 폐쇄됐는데 스스로 자초한 거고, 저는 뭐 종교 활동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대면 예배의 경우 20명 이하로만 하도록 하는 게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조치가 아니거든요. 우리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시민 생활에 불편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시민들은 다 수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영업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교회만 그 방역 수칙과 어긋난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밖에, 그리고 법률 밖에, 그리고 정부 밖에 교회가 존재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수용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종교 지도자들께서 근거 없는 그런 음모론마저 퍼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뭐 수사기관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겠지만 이걸 지켜보시는 이 교회 신도들께서도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 인터콥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BTJ 그 열방센터의 거의 지도자인데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BTJ 열방센터 관련해 가지고 뭐 67%가 뭐 검사 안 받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포지티브한 뉴스가 있거나 네거티브한 뉴스가 있으면 네거티브한 뉴스에 더 반응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이나 이런 데 솔깃하게 되는데,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분별하게 저렇게 노예가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저희가 아프면은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저런 가짜 뉴스의 음모론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공포스럽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 이 전파되는 속도들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저 노예 얘기가 좀 나와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어찌됐건 지도자, 특히나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이 종교적 이념에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사회 공동체의 안녕에도 기여해야 하면 당연히 지도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저는 저렇게 무시한
혹은 저렇게 외면한 그리고 가짜뉴스를 저렇게 자의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저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탄받아서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문석 이사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도 기독교의 전통이기는 하나 비성경적이잖아요. 애초에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락방에서 모임을 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교류의 공간, 소통의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이러한 그 예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비성경적이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세계로 교회 목사님 아예 대놓고 그것도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소송이 지면 완전히 배신당한다. 지금 거리 두기가 떨어지면 소송과 상관없이 소송의 성소 패배 와 상관없이 또 문을 여는 거잖아요. 저런 식으로 계속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그다음에 종교 탄압을 받는 희생양인 것처럼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것처럼 저렇게 쇼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현재 그 한국 기독교의 대형 교회들 일부가 저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국민들로부터 거리감을 더 떨어뜨리는 이러한 행태인데 여기에 뭐 제가 굳이 그 앵커 이제 질문의 의도가 혹시 뭐 헌금이나 그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셨다면 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행위를 가지고 뭔가 순교하는 희생양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저는 그 자체가 가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양문석 이사장께 질문할 때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갖고 물어보지는 아니, 혹시 않습니다. 그걸 물어본 줄 알고? 예. 뭐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도 본인이 했더라고요. 헌금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악의적이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헌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은 네. 그야말로 네. 교회를 악의적으로 보는 거고 네. 당연히 교회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한 거고 이런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이런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도 돕고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을 받기도 하지만은 선생님이 돈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준 의원, 우리가 뭐 헌금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 법을 이렇게 자꾸 어기고 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은 최소한 저 생각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어긋나는 생각들 또는 지배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힌다고 한다.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집합 금지를 내렸다. 저 생각들은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틀렸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심지어는 실정법을 들이대서 형사처벌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저기 신부님이나 이제 목사님이나 스님들 종교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통화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대면 예배를 벌써 근 몇 개월 이상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예. 절에 나오는 사람, 성당에 나오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걱정들을 대단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저도 실은 일요일 날 안 나가니까 사실 좀 편하기도 해요. 근데 실은 신부님들이나 스님들 걱정이 바로 그게 있는 예.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헌금 아까 저 목사님이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헌금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안 나오면 그럼요. 장기적으로 폐쇄로 갈 흐름이지 않겠느냐. 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대단히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주었던 가르침들 지금도 일부 종파에서는 헌혈 받지 마라 그러거든요. 예. 중대 수술 때문에 헌혈 못 받아서 죽는 경우들 많아요. 네. 보면. 그러니까 종교가 그 메신저가 얘기하는 내용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예. 라고 있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서두에 나왔던 그 목사님들의 그 말씀에 한해서는 조금 비판을 좀 심하게 하셔야 되고 본인들도 조금 생각을 돌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교회가 공동체니까 중요하죠. 모이고 또 모이는 거 힘써야 되고 그렇지만 또 이럴 때 정말 제대로 모이는 것이 뭔가 이런 걸 좀 깊이 또 생각하는 시간도 갖는 게 필요하죠. 아무튼 이해하기 힘든 분들입니다. 미국에도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하나 있죠.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사상 초유의 미 의회 난입 사건 전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모여라, 의회 앞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에 더 고무돼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역시 이걸 내란 선동이라고 본 거지요. 탄핵 9일 남았는데 하원은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핵의 효과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볼까요? We cannot heal our country if we just ignore what happened on Wednesday. This was an insurrection, an attempted coup where multiple people died. Take the vote that we should take in the House, and she will make the determination as when is the best time to get that vote and get the managers. I think at this point, with just a few days left, it's the best path forward. And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for example, if the House moves forward, Anne Hathaway getting my people nominated and confirmed in the Senate, as well as moving on the package. So that's my hope and expectation. 예, 탄핵과 관련해서 짚어보기 전에 김경진 변호사께 궁금한 거 하나 좀 물어보죠. 만약에 내란 선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가능하죠. 미국은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란 선동죄로 만약에 그 혐의가 특정 지어진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한데 예. 미국은 바로 탄핵을 하는 걸로 봐서 네. 좀 다른가 궁금했어요. 근데 미국도 형사소추를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가령 대통령 직위에 있을 때 대통령이 무슨 외환죄를 했다 이러면 예. 좀 심할 경우에는 뭐 검찰이 구속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예. 근데 구속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죄 추정이니까 그건 또 그 상태에서 대통령 직위 또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우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미국 입법 체계는 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지금 임기가 이제 한 뭐 열흘 남짓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박원석 의원 지금 일부에서는 9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탄핵하고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일정도 안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퇴임 후에 또 계속 탄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은 우리는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탄핵을 계속 진행할 절차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상원에서의 탄핵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당장의 효력은 없지만 그 대통령직을 파면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동시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봉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일정하게 깔려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탄핵 요건이 3분의 2입니다. 상원에서는 하원에서는 과반이지만 그래서 과연 이제 3분의 2가 되겠냐. 공화당 의원들이 최소 17명 정도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도 트럼프가 마음에는 안 들고 밉지만 이 이제 공화당 역사의 오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까지는 안 가려고. 그래서 앞서 이제 공화당 의원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이라도 이 사임하는 게 하야하는 게 답이다. 이런 게 지금 공화당의 현재 입장이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미국 그 수정헌법 그 25조에 의해서 부통령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결의안도 지금 하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결의안은 통과될 게 명백한데 과연 현직 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실상 탄핵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저런 대통령을 4년씩이나 참 미국의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둔 것도 그렇지만 아직도 또 극렬 지지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기 부대라는 그 완고한 지지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문제는 재기 가능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에 이제 많은 초점들이 가 있고 저게 탄핵으로 끝나느냐 하야로 끝나느냐
이 부분들이 공화당이 얼마만큼 타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 산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손가락을 제일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그 당선 이후에도 비유를 했지만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악동. 근데 손에다가는 이제 쇠몽둥이를 들었다. 그래서 예. 뭘 깰지 몰라서 가장 두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 하원은 저는 당연히 탄핵을 의결할 수 있으니까요. 예. 상원도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7표만 이탈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다음 대선을 나오잖아요. 지금 졌지만 저렇게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정치인이 흔치가 않아요. 공화당 내. 그럼 다음 공화당의 주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있는 한 자기들은 사실 저 정도의 동력을 갖고 가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17표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민주당이 그 카드를 던져서 퇴임 이후라도 우리 가보자.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상원에서 장관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진행돼 버리면 장관 인준이 이제 블랙홀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초기 동력이 또 다 상실돼 버리면 또 트럼프 탄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요 지점에서 좀 정치적인 정부적 고려들이 여야 지도부에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안 오겠다고 했다는데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불감청 고소원이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152년 만에 처음으로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국 사회 초유의 보기 드문 사람을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왜 그렇게 계속 웃으세요? 아니 근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 기행과 어떻게 보면 거의 광인에 가까운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웃고는 있는데 실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4년 동안 미국의 보통의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했던 문제들, 일자리, 그거는 중국과 저렇게 거칠게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그렇게 거칠게 싸우면서 사실은 미국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미국 본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측면도 있잖아요, 보면. 예. 근데 그거는 실은 일정한 광기가 있지 않으면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원칙, 그다음에 세계 제1의 선도국으로서 맡아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 아닌가라는. 국내 문제는 꿰뚫어 본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자,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들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연초 사면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익 공유제를 띄웠는데요. 이익 공유제가 뭐냐면 코로나19가 참 고통이지만 코로나19 덕을 보는 사람도 있지요. 코로나19 덕택에 배달업체 그리고 또 포털업체, 가전제품 판매하는 대기업도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죠. 이런 곳들은 일부에 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익 공유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건 뭐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반응인데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입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덕을 받는지를 측정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 양문석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낙연 대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이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는 이슈를 만들어가고 치고 나가고 이낙연 대표는 따라가는 그 입장이었으면 올해 사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감사원 월성 그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 오늘 이 공유제 이야기, 이낙연 대표가 이제는 이슈를 만들고 치고 나가는 이전까지의 이낙연과 올해 들어서 이낙연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관전 포인트를 던집니다. 예. 이익 공유제 자체는 찬성하세요? 예, 당연히 이익 공유제에 대한 문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불로소득과 유사한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땀들이 지금 그 모여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 코로나라는 그 시대적 환경에 그 일정한 불로소득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가적으로 공공적 규제가 가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공감하는 것 같던데요. 예, 취지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코로나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수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제라는 게 너무 감상적 접근 아니냐. 일정 수준의 좀 제도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에 약간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내게 하는 형태로 일종의 이제 코로나 사회현대세 같은 걸로 이걸 실현한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누군가의 피해를 이익의 발판으로 삼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김경진 의원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저게 표현을 뭐 이익 공유라고 했던 또는 대단히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서 증세라고 표현을 하건 뭐가 됐든 간에 저 근본적인 생각과 방향은 지극히 타당하고 동의한다. 특히 저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 K자 양극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로봇 자동화가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고용은 완벽하게 없어진 이런 상황이니까 형태가 돈을 더 걷는 형태가 됐든 또는 잘 나가는 기업들로 하여금 뭔가 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라고 우리가 어떤 행정정책적인 유도를 하는 것이 됐건 그게 그 뭐가 됐든 저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주호영 대표께서 왜 반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소외된 국민에게 마음을 쓰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너무 기업 비틀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수영 평론가 견해 들어볼까요? 저는 그 화두를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당의 대표가 사실은 올해 들면서 사면, 통합, 그러니까 통합을 자기 브랜드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뭐 메시지 팀도 좀 그 현역 언론인들을 보강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정의적으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20대 국회도 저런 유사한 법안 추진하다가 좌초됐고 2011년 정운찬 총리가 동반선장위원장 할 때도 저 유사한 법안 추진하다가 좌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괜히 저거를 너무 감성적으로 호소하지 말고 정교하고 치밀하게 여권을 설득하고 또 야권과 논의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